법이랑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까지는 이제 법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얘는 강제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 밑에서부터는 그 법적 구속력이 없죠. 예, 안녕하세요. 테레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법령에 대해서는 좀 익숙할 수가 있는데 코사 가이드는 이해를 좀 바르게 해야지 실무에 적용하거나 그리고 기술사나 지도사 공부할 때에 좀 바른 접근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효과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코사 가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이드예요. 기술 지침인데 이게 이제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여러분들께 오늘 그 중요한 포인트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하고 배포하는 자율적 안전보건 가이드예요. 자율적. 네? 그래서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 선진 각국의 기술 수준 및 국제 표준을 참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 역시 이러한 표준과 같은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선진국의 그 국제적으로 쓰는 국제 표준을 참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적에 맞게 각 분야별로 해서 작성된 것인데 법령 체계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공단에 있는 자료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법이랑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까지는 이제 법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얘는 강제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 밑에서부터는 그 법적 구속력이 없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KS 그 규격이 있겠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JS, GIS라는 규격이 있을 것이고, 또 영국은 이렇고 독일, 유럽 이런 데는 이렇게 DIN 코드, 그리고 미국은 안시나 NFPA 이런 것들이 있고 가장 유명한 ASME 이 코드 앤 스탠다드가 있는 거죠. 그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얘 자체만으로는. 단 이 법령 등에서 그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애들을 자, 법에서 지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KS 인증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법령 등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러할 경우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얘 자체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얘 코사 가이드도 그러한 시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어디 법령에서 코사 가이드를 따르라는 문구가 특별히 적혀져 있는 법이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한다면 전혀 부분적으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고요. 하여튼 얘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얘들 세 개 나라에는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안전보건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가이드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코사 가이드 그 넘버링 체계를 이 기본적인 거니까 먼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뒤에 있는 알파벳이 이제 관련 분야입니다. 그리고 뒤에가 그 공표하는 순서고 그 공표할 때 재정 개정할 때 그 연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분류 코드가 이 알파벳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겠지만 여기 보면 알겠지만 재정, 개정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 공단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다 그 공단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하고요. 여기 크게 쓴 글씨만 이제 제 의견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신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자, 국내외 표준들 ISO 규격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러한 것들 이제 KS 규격도 있고 그런 것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계속 잘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즉, 이 코사 가이드라는 것은 자, 규격과 마찬가지인 그러한 가이드 성격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 표준, 즉 그 기술 표준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와 한 그 활용하기 쉽게 다시 한번 편집한 그러한 가이드를 한 번 더 가이드로 만든 그러한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자, 기술사항에 대해서는 이 표준들, 여기 있는 그 기술 표준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온 이 표준들, 얘를 가지고 편집을 했으니까 얘가 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래서 화학설비 압력시험에 관한 기술 지침을 보면 D-54 2022이라고 되어 있고 이 D가 적혀져 있는 것만으로도 기계안전 분야가 아닌 것 같죠. 기계안전 분야는 M이 붙여져 있어요. 이 D가 적혀져 있는 건 화학안전
이렇게 D라는 그런 알파벳을 갖고 있는 곳을 옆으로 쭉 가보면은 그 63개가 전부 이제 화학안전 쪽에서 화학안전 운영위원회에서 자, 관리하는 그러한 지침인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기계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안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M만 우리한테 해당되는구나, 그러니까 얘만 봐야 되겠다, 얘도 엄청 많으네, 그래도 내가 정말 이거 완전하게 뽀개버리려면 뭐 158개 정도는 뽀개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말씀드린다면은 이 M만 적혀져 있는 게 기계안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험에 기술사, 특히 기술사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D에 인용하고 있는 게 굉장히 꽤 돼요. 그러니까 자, 이것의 분야위원회는 화학안전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D라는 그런 알파벳으로 넘버링이 되어 있어도, 자, 이거 얼마 전에 여기에서 비슷한 문구를 바로 인용해가지고 출제된 게 기계안전기술사 133회 때 가습기 관련된 문제도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출제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추려서 적으면 되겠다라고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기술사 리뷰 그 방송에서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죠. 그거대로 이제 옮겨서 적어서 공부하시라고. 자, 어찌됐든 그러한 그 분야 관련된 거는 제가 좀 더 뒷부분에서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다음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 오늘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어떠한 것을 참고해서 만들었느냐, 그것을 이제 중점을 두고선 볼게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한 것들, 화학설비 압력시험에 관한 기술 지침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이 압력시험에 대한 것들, 수압시험에 관련된 것들, 기계 안전이랑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근데 지금 D라는 알파벳으로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화학안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그 문서 코드로요. 그런데 어찌됐든 기계안전에 아주 가까운 내용들이고, 자, 이 어떠한 규격을 사용해서 혹은 참고해서 이 문서를 만들었는지 보면은 이걸 보면 됩니다. ASME 코드들, 자, 배관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플랜지에 관련된 것들을 인용했죠. 그리고 KS 규격도 인용을 했고요. 단톡방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해당 그 기술 규격이 우선이다. 사실은 이 코샤 가이드보다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럴 때 어떤 전문가는 자, ASME B31.3에 의하면 어떻습니다. 그리고 자, KS 규격에 의하면 이거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코샤 가이드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더 사실은 더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냐면은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에 충실한 것이 더욱더 사실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한 번 더 가공해서 만들어 놓은 문서이기 때문에 뭔가 좀 오해가 될 만한 번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순도를 보세요. 지금 2024년도인데 옛날 거를 가지고서 지금 적었어요. 그런데 이 ASME 코드 같은 거, 심지어 이 KS 규격도 개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ASME 규격 같은 경우에는 최신 사항들이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샤 가이드에 있는 게 기술적으로 항상 정답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샤 가이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코샤 가이드를 달달달 외우면 안 돼요. 코샤 가이드는 어떠한 것들이 있구나, 코샤 가이드에 의거해서 대답하시오 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기술적 지식이나 실무적 지식,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것만 적어도 됩니다. 기술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금까지 코샤 가이드에 의거해서 적으라고 한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지도사에서 코샤 가이드에 따라서 적으세요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코샤 가이드에 뭐가 있었지 정도만 우리가 좀 약간 훑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코샤 가이드에 있는 게 정답이다 아예, 그러면 그거는 맞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지침을 보게 되면은 이 수압시험 할 때 여러분들 그 설계압력의 1.5배로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실무적으로는 여기 정도만 해가지고 적어도 돼요. 저 같으면은 거기까지만 적으라고 할 거고, 이 뒤에 있는 것은 그냥 참고상 보세요 라고 명시는 해 드릴 겁니다. 코샤 가이드에서는 이 온도 보정한 것까지 고려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심이란 걸 수도 있는데 실무적 혹은 실제적으로는 약간은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보면은 자, 1.5배를 한 거 자체가 이미 굉장히 높아요. 거기다가 자, 온도 값을 보정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가 수압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기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압력용기 같은 게 있으면 요거를 자, 물로 꽉 채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펌프로 막 돌려가지고 과압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압력을 막 올려요. 이 안에서 압력을
얼만큼 올리느냐? 이 설계 압력에 1.5배만큼 올려가지고 얘가 파손되는지 아니면 금이 가가지고 여기 어디서 물이 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러한 건전성을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자, 요것만 해도 사실은 좀 굉장히 높은 압력인데 얘까지 더 곱해진다? 그거는 굉장히 좀 안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뭐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수압 시험을 볼 때의 이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에 있는 물을 끓여가지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실온에 있는 물일 거예요. 약 뭐 15도에서 25도 정도 되는 그런 물일 겁니다. 그런 물을 사용하는데 실제적으로 얘가 어떠한 공장을 돌렸을 때 이 설비가 약 한 70도, 80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곳에 사용되는 기기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자, 실제적인 이 온도, 사용하는 이 온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압 시험도 사실 이 온도로 봐야 되는 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현실상.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도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한 번 더 곱해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1.5배를 이미 했기 때문에 높은 압력값이 반영되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기압시험이라고 해가지고 공기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건데, 공기를 꽉 채워가지고 방금 보셨던 그 방식대로 압력을 올려서 자, 뭐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공기가 새는 부분이 평가하게 될 때에 1.1배로 하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 보정된 값까지 곱해버리면 특히나 기압시험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폭발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줘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더 올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더군다나 예전 고지기준, 상위 법령 기준인 고지기준에서는 1.25배로 명시가 되어 있었던 것도 있고요. 지금 국제적으로, 자, 31.3이라는 그 ASM이 31.3이라는 코드에는 1.1배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코드들에는 1.2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꼭 정답은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뒤에 있는 이 내용까지도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들만 정답인 것처럼 달달달 잘 맞지가 않죠? 다만 코사 가이드에 의거해서 적으시오. 그러면은 뭐 별 수 없이 코사 가이드에 맞춰서 이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적긴 적어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정말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최신상을 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봤던 그 국제 규격별로 다른 것도 있다. 그래서 기술 관련된 거는 그 해당 기술 규격이 얘가 먼저다 라고 늘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코사 가이드라는 것을 뭔가 내가 기준을 삼을 때도 뭐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참고해주는 보완적인 그러한 지침이다. 아주 좋은 지침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야지 정답인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정답인 것은 여기에 적혀져 있는 기술 기준들, 얘들이 정답인 거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준이 되는 문서 중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떠한 것을 토론하고 치열하게 그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논할 때 이 코사 가이드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 신뢰성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데 기술적인 것을 논할 때에는 원래 표준, 원본, 오리지널, 얘가 더 우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져와서 이거저거 잘 이해도 안 되고 뭔가 번역이나 변환 과정에서 어떠한 오해거리가 있을 수 있는 문구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정답인 것처럼 적혀져 있는 그러한 교재는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물론 어떠한 코사 가이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정보가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거기에서 잘 선별해서 녹여놓은 교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전문가가 작성한 그러한 교재로 서브노트로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케어를 받는 것도 물론이고요. 자, 오늘 하는 얘기는 뭐 실무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에도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 다음번에는 이 분야에 관련된 것도 좀 얘기를 하면서 세부적인 그런 지침에 대해서도 몇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움 되신다면 댓글로 저한테 소통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